제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제 문제의식이 있는데, 칸트는 왜 신을 요청하는가? 이게 단지 그냥 신학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강의 소개에서 썼던 그 이야기들을 먼저 도입부로 삼아보고,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신에 대한 증명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데카르트든 누구든 여러 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증명을 해왔어요. 존재한다는 증명. 그런데 칸트가 최종적으로 신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론적으로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럼 이론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대신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신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신이 있는지 모르는데 실천적으로는 신을 요청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이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살펴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 정의의 문제 있죠. 우리의 주제가 정의잖아요. 이 정의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되는데 지금 아까 문성환 선생님이 말했지만 지금 정의의 한 개념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칸트 정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칸트한테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 개념은 정업명령이에요. 정업명령. 칸트의 철학은 정업명령이고 정업명령은 무조건적인 윤리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윤리. 어떤 조건이 없죠. 무조건적인 윤리. 제가 보기에 이 칸트의 이 윤리 있죠. 칸트의 이 윤리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전복적인 힘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칸트의 이 철학이라는 게. 칸트의 철학의 고루한 윤리, 도덕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복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데 이걸 오늘 밝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칸트가 말하는 윤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것이 있죠. 그 정상적인 흐름들 있잖아요. 그런 욕망의 흐름들을 중단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해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흐름들. 이걸 중단하는 것만이 윤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칸트의 윤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다뤄볼 그 철학자가 플라톤인데 플라톤하고 비교하면 정말 명확합니다. 플라톤에게 정의는 뭐냐면 플라톤의 정의는 뭐냐면 사회의 조화로운 질서예요. 이게 정의예요. 플라톤한테 국가를 읽어보면 나올 텐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플라톤의 정의와 칸트의 정의는 좀 대립적입니다. 하나가 전복적이라면 플라톤의 정의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 이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정의가 뭘까? 제가 궁금한 거 두 번째는 이것이죠. 칸트가 말하는 신에 대한 요청이 뭐냐? 무슨 뜻이냐? 두 번째, 우리 시대는 도대체 어떠한 정의를 요구하는가? 이런 거.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움을 받을 철학자가 랑시엘입니다. 랑시엘은 철학자고요. 프랑스 정치 철학자죠. 랑시엘의 철학적 개념 중에 정치와 치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치와 치안이라는 개념인데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정의가 무엇인지. 플라톤이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최근까지 읽었었는데 이 국가 보면 예전에 그냥 대충 봤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약간 좀 심각한 텍스트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플라톤이 국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시민들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 가장 행복한 때. 그 국가를 이루는 시민들이 가장 행복한 때. 그때는 정의로움이 지켜지는 때라고 하거든요. 정의로움이 지켜져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그 정의가 뭘까? 플라톤의 정의로움은 뭘까요? 정의로움. 올바름이라고도 번역되고 정의로움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정의로움이 플라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성적인 부분과 격정적인 부분, 용기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욕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이 혼을 모든 사람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용기의 부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욕망의 부분.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이성적인 혼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이성적이기 때문에 지혜를 갖고 있는, 소피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성적인 혼은 통치자의 역할이에요. 이성적인 혼 자체가 통치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격정적인 혼은 눈치를 챌 수 있겠는데 이것은 수호자입니다. 군인들, 전사들. 그 다음에 욕망하는 혼, 욕구하는 혼. 이건 뭘까요? 단지 노동자들이죠. 그러니까 혼의 종류에 따라서 그 맡아야 될 직업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정의롭다는 건 뭐냐면 이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의 위계가 달라야 되고 그 위계가 잘 지켜야 되고 그것을 맡아야 될 사람이 맡는 것이 그게 정의로움, 플라톤의 그리고 내가 영혼이 정의로운 상태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나의 이성적인 혼, 격정적인 혼, 욕망하는 혼이 조화로워요. 이게 내 영혼의 정의, 플라톤의. 그래서 플라톤의 정의로움을 한마디로 우리가 그 규정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영혼의 위계에 대한 인정이에요. 영혼의 위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계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에요. 위계적 질서를 존중하는 게 정의로움. 플라톤한테. 그래서 플라톤하고 비유를 막 듭니다. 화음 같은 거 비유를 음악적인 화음을 막 비유를 들거든요. 가장 조화로운 화음의 상태가 정의로움이 달성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플라톤한테 지혜는 뭐냐면 플라톤한테 지혜 우리가 필로소피 할 때 철학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소피아가. 소피아가 지혜니까, 그죠? 이 지혜가 뭐냐? 지혜는 어떤 사물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플라톤한테는 그런 것과 달라요. 그냥 사물의 본질에 대한 파악에 그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위계적 분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게 알미예요. 이 알면 누가 도달하냐? 철학자만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질 파악에서 그쳐서는 안 돼. 그 사회가 가장 정의로울 수 있는 배치 자체를 파악해야 돼. 그게 지혜의 상태.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정의, 플라톤의 이 정의로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이 정의로움 자체를. 그냥 책을 막 읽어가면 되게 의미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하죠? 그러면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올바르지 못함, 즉 불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의가 뭔지 쉽게 유추가 되죠. 불의는 뭐냐면 플라톤의 용어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내분, 참견, 간섭 이렇게 이 세 부류의 혼이 서로 간섭하는 상태. 이걸 내분이라고 불렀어요. 지배하는 것이 적절한 자는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지배하는 경우. 이것을 플라톤은 무절제, 악덕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해요. 그런데 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플라톤이 이런 비유를 써요. 뭐냐면 심각한 비유인데 제가 보기엔 모반 이런 비유를 씁니다. 모반 그다음에 내란 막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전 상태인 거죠. 일종의 내전 상태. 내전 상태가 뭐냐면 바로 정의롭지 못함에 해당해요. 플라톤의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내란이나 내전이나 모반염 상태. 그러니까 아주 조화롭고 질서 정연한 사회인 거죠. 이제 이 플라톤의 이 정의를 이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할 수 있는데 뭐냐면 플라톤한테 좋은 정치는 뭐냐면 좋은 정치, 이 혼란을 방지하는 기술이에요. 혼란을 방지하는 기술. 무질서로 흐를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기술이에요. 정치 자체가. 그러니까 무질서를 예방하는 것이죠. 이 무질서를 예방하는 이것,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랑스 정치 철학자 랑시에르는 이 랑시에르는 1940년생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많이 되어 있죠. 정치 철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읽어보는 책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술하고 문학하는 사람들이 정치 철학으로 가장 많이 접근하는 철학자예요.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많이 받아들인 철학자. 근데 이 랑시에르에 따르면 이런 행위 있죠.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무질서로 흐를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것들을 랑시르는 이걸 치안이라고 불러요. 치안. 우리가 폴리스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폴리스. 경찰인데 원래 이 정확한 의미는 치안이에요. 치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거 있죠. 폴리스, 폴리틱스라고 쓰잖아요. 폴리틱스는 정치예요. 정치. 이게 정치인데 이 같은 데서 온 거예요. 폴리스에서 온 것이에요. 그리스 폴리스에서 온 것이에요. 그리스 폴리스에서 온 것인데 그게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치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정치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원은 같은데 제가 보기에 플라톤의 이 정의로움은 기본적으로는 치안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치안은 뭐냐면 이 정치적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에게 각자 받아야 할 몫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몫이 규정되는 이것이 치안이에요. 치안. 다른 말로 하면 몫의 정확한 분배, 질서의 확립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이 정치. 우리는 이걸 정치라고 보잖아요. 노동자에게는 얼마, 자본가에게는 얼마, 장애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예산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걸 우린 정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랑시에르는 그걸 치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서화하는 기능이에요. 이탈하지 못하게. 그래서 잘 보면 그 랑시에르는 이 치안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냐면 감각적인 것의 형태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청소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개념을 말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막 말을 해요. 거리에서 막 주장을 해요. 그럼 우리가 청소년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안 듣죠. 왜 안 듣죠?
청소년이 너무 타당한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에게는 그런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터무니없는 말을, 나이 든 사람이 터무니없는 말을, 뭐 극우적인 언사를 막 내뱉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말을 경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정치적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치적 주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배하는 기술이 정치예요. 지금 치안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우리한테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우리 앞에서 시위를 해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한테. 들리고 보이는 이 감각적인 것. 이것이 바로 치안이에요, 치안.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막 무슨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장애인들의 말이 안 들려요.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게 발언의 권리를 안 주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의 권리를. 치안은 직접적인 억압이 아니고, 치안은 직접적인 억압이 아니고, 이렇게 들을 수 있음과 없음, 볼 수 있음과 없음, 네? 이런 것이 있음과 없음, 볼 수 있음과 볼 수 없음의 이 위계적 결정, 이것이 치안이에요. 실제로 우리 사회는 직접적 억압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은 경찰도 막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잘 지켜주잖아요. 경찰들이 막 진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말들은 폴리스 라인을 잘 지켜주죠, 이렇게. 잘 이야기하라고. 근데 누구의 말들은 방패를 써 다 가려버리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들리지 않죠, 우리한테. 그런 것이 바로 치안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안에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 비합리적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건 기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정치적 공간에서는. 여기서는 비합리적인 언어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너무 터무니없는 말인데 정치적 언사로 막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치안을 랑시에르처럼 정리를 하자면 이 다양한 신체들이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신체들이 있겠죠. 이 다양한 신체들이 각각이 이게 치안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체들 있죠. 이들이 점할 수 있는 기능, 자리 이런 것들을 다 분배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정해진 자리가 있고 정해진 발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정치라고 생각하죠. 정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질서화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치안의 활동 같은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은 경찰이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진정 개념이 있었어요. 옛날엔 치안본부란 말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경찰청이 됐지만 옛날엔 치안본부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치는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는 이제 다른 것이죠. 치안과는 다른 것이죠. 기존의 정치는 뭐죠? 기존의 정치는 볼 수 있음, 볼 수 없음, 들을 수 있음, 들을 수 없음. 이 감각적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정치, 랑시에르가 말한 진정한 정치는 그런 질서를 교란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죠. 플라톤이 내분, 모반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악덕의 상태. 그게 바로 랑시에르가 말하는 어떤 정치. 그러니까 이 무언가를 막 말하고 있는데도 들어주지 않죠. 막 보여줘도 아무도 못 보죠. 모든 것들을 이 비가시성, 이거 모든 것을 비가시성의 장 안으로 막 질서화하는 것이죠. 여기 이걸 깨뜨리는 게 정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뭐 매주는 아니지만 토요일마다 대부분 저기 청계천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 그 전쟁 중지, 인종학살 중지 이런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집회를 지금 엄청나게 오래 참여해도 방송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줄도 아무도 몰라요. 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치안이에요. 사람들이 하루에 200명, 300명씩 죽어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랑시엘의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랑시엘의 정치는 무엇을 계기로 작동하냐. 이 배제됐던 대상이 정치적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랑시엘의 개념 중에 중요한 게 바로 평등이에요, 평등. 이 평등은 당신과 내가 평등하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기원전 494년 로마에서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494년 로마 아벤티누스 언덕이 있어요. 아벤티누스. 이 언덕에 로마의 평민들이 집결을 했어요. 로마 귀족의 폭정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갖고 내전 상태가 된 것이에요. 이때. 이럴 때 귀족을 대표해서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귀족을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 당신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잘 봐라. 우리 몸은 위와 신체로 되어 있는데 너의 신체 기관들이 위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파업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위가 밥을 못 먹으면 너의 신체가 힘을 못 쓴다.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맞는 소리지 하고 농성을 접습니다. 그럼 평민들이 진압당한 거잖아요. 근데 랑시엘은 여기서 다른 걸 봐요. 무엇을 보는 거냐면 지금까지 평민들이 막 주장을 했어요. 농성을 하고 주장을 했을 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평민들의 그 주장들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냥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냥 목소리 같은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아그리파가 나타나서 평민들에게 우화를 들려준 것. 이러이러하니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부터 이 평민들에게 무엇을 건넨 거냐면 이 말을 건넨 것이에요. 로고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동물적 음성만이 들리는 대상이었는데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평민들을 평등하게 대해한 것이에요. 갑자기 이 순간에. 이 개념이 바로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황이 평등해졌잖아요. 같은 로고스를 전달하는 주체가 됐잖아요. 평민과 귀족이. 이때 바로 정치적인 상황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아시겠지만 평등은 어떤 균형이나 회복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존 질서가 파열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존 질서가 파열될 때. 동물에서 인간의 목소리로 변할 수 있을 때 중요한 정치적 개념이죠.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게 치안에서 정치로 이 정치의 지형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어떤 힘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랑시에르한테 평등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평등은 목적이 아니라 정치가 가능해지는 전제예요. 이해 가시죠? 평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평등이 작동해야 정치적 공간이 창출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랑시엘의 정치는 우리 방식으로 좀 정의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각자에게 배정된 그 자리에 있지 않기 같은 것이. 내 목소리는 안 들려야 되고 나의 시는 안 보여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어떤 존재의 위계 안에 머무르지 않기. 뭐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때 이 정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때 그런 것처럼 부분 영역이 아니에요. 이때 정치는. 우리의 모든 감각적 위계가 파괴되는 모든 공간에서 다 정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술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연구자들, 우리 대중지성들 이런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는 언제든. 그래서 정치는 치안의 질서를 대상으로 그것과 단절하려는 노력 속에서 나타납니다. 치안과 단절하려는 노력. 여기서 바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칸트를 만나게 됩니다. 칸트의 정언 명령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칸트의 정언 명령을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리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외우기 쉽죠, 그죠? 근데 이게 내용을 뜯어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의지의 준칙이 내가 나의 의지로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정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과연 보편적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보편적인지를 생각하고 행위하라는 것이.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보편성이에요. 옛날에 제가 월간 이성할 때 개념을 하면 이성의 공적 사용이에요. 내가 너무 특수한 개인일지라도 보편적 이성의 형식에 맞춰서 행위하라. 이게 정언 명령이에요. 내가 특별한 어떤 주체일 때 내가 군인이어도 군인이라고 하는 특수 직업에 맞추지 말고 보편적인 인간으로 행위하라 이런 것이 보편적 방식으로. 그게 정언명령. 이것이 갖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언명령은 지금 여기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위하라라고 되어 있죠. 보편적 법칙의 수리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고 되어 있죠. 뭘 하라고 되어 있지 않죠. 뭘 하라가 아니죠. 뭘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행위하라고 되어 있죠. 보편적인 방식으로 행위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가 판단하죠? 이것을 보편적인지 아닌지. 그게 보편적인지 아닌지. 이거 바로 주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남이 대신 해주면 어떻게 되죠? 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남이 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주체의 자유가 소멸되는 거죠. 내 자유가 소멸되죠. 남이 해주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정언명령은 반쯤만 말이 된 신탁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없어요. 그 무엇을 할지는 내가 정해요. 주체가 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보편적인 형식을 충족시키는지 따져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0계명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살인을 금지한다고 했을 때 10계명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뭐죠? 핑계를 댄 것이에요. 전가를 시킨 것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정언명령. 그래서 칸트 윤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체 소구가 불가능하다는 행위를 할 때, 판단할 때 내가 소멸될 수가 없어요. 내가 소멸되는 순간 이미 나는 윤리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떨까요? 모든 것이 필연적일 때는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게 필연적일 때는 여기서 주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칸트의 자유인데요. 칸트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원인이 그런 결과를 낳도록 작용하게 하는 것은 나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 하여금 이런 결과를 낳게 허락하는 자가 나예요. 이거 자체를.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유는 어떤 무에서 새로운 인과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신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필연성 속에 있죠. 늘 필연적인 것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필연성이 어떤 작용을 하도록 승인하는 게 나예요. 그 자체를 승인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이어도 괴로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다고 해봅시다. 내 처자식이 있고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너무 가난하고 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필연적이잖아요. 독립운동을 못하는 거. 그래도 나는 괴로워요. 필연적인데도. 필연적이면 안 괴로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괴롭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필연성을 승인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이. 그게 모든 주체에게 주어진 자유. 그래서 자유 없이는 윤리적 주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보편성에 조회하는 이 윤리적 주체가 된다는 것. 이 윤리적 주체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데요. 윤리적 주체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누가 대신 판단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편적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유일하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칸트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이 뭐냐면 윤리적 행위를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철저히 판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수동성을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아 칸트가.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난 이걸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 이 수동성이 있거든요. 자유 플러스 수동성. 이게 칸트의 윤리적 주체인데 내가 다 판단하지만 나는 그걸 당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사랑의 경우를 이야기해보죠. 사랑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행위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에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적극적인.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지만 내가 빠져드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태. 도저히 달리 할 수는 없는 어떤 상태. 그런 게 바로 윤리적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막 결심이 생기는 순간. 이 윤리적 순간. 나는 내가 사랑에 빠지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이것만을 위해서. 이런 순간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무조건적인 것을 바로 병언적이라고 불러요. 무조건적. 윤리적 순간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도 내가 사랑을 버리거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건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조건성 칸트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사회적 공존에 요구하고는 화합하지를 못해요.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난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완전 파괴 분자죠.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약간 무질서해지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사회 질서에 대해 시큰둥해요. 그럼 지금까지 소중했던 것들은 다 시큰둥하고 갑자기 다른 게 막 소중하게 되죠. 윤리적 순간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쾌락이 중요했고 내 행복이 중요했는데 갑자기 그게 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생겨요. 내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순간에 빠지면 갑자기 내 생명 이런 것조차도 무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윤리적 순간 자체가. 윤리적 주체가 된다는 건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의 예처럼? 안티고네처럼. 안티고네는 결국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킬 지점까지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정언명령, 도덕적인 명령은 칸트의 도덕적인 명령은 이렇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해야 돼. 해야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런 상황에 못 처해봤는데 칸트의 정언명령의 단계는 현실 원칙과 완전히 충돌합니다. 현실 원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형편이 어떻다든가 회사가 어떻다든가 막 국가가 지금 어떻다든가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데 막 이런 모든 변명이 안 통해요. 이 정언명령 상태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이 멋멋답게 성직자답게 군인답게 시민답게 이 답게 있잖아요. 멋멋답게. 이게 뭐죠? 바로 자기 자리에 머무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정된 자리에 머무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치안의 논리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정언명령 자체가. 내가 성직자여도 나는 보편적 인간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군인이어도 보편성을 생각해야 돼요. 군인은 내 입장이 아니라 그 보편성을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보편성을 생각하면 내 자신의 자리로부터 이탈하게 돼요.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야. 내가 보편성을 생각하는 순간 이 자리에서 스스로 이탈합니다. 보편성이란 이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리에 없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랑시에르의 정치의 논리예요. 제가 보기에. 칸트의 정언명령은 랑시에르가 말하는 어떤 정치, 치안이 아닌 정치, 자기 자리로부터 이탈을 추구하는 것이. 그다음 이제 마지막 신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신을 요청할까? 최대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윤리적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윤리적 행위를 하게 되면
윤리적 행위를 하게 되면 선한 행위를 하게 되죠. 선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죠. 그 행복은 누가 보장해 줄 거예요? 그 행복은 신이죠, 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다? 그래서 신을 요청한다는 건데 우리가 윤리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행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럼 신이 나중에 보장해 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신이 나중에 언젠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심판해 주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벌을 주고 그다음에 선한 행위를 한 자는 천국에 보내주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최후의 심판의 논리는 보상의 논리예요. 이게 바로 뭐죠? 정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 행복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변증법적으로 전환되는 것이에요. 이게 최후의 심판의 논리예요. 우리가 보통 통속적으로 갖고 있는 논리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논리 자체, 최후의 심판의 논리는 이 논리 자체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이 도덕적 행위가 미래에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상정을 하고 하면 도덕적일까요? 아니야, 신이 인정해 줄지라도 신이 인정해 줄 거니까 내가 할 거야라고 말하면 이게 윤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누구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도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논리는 사실은 비도덕적 논리. 칸트는 이렇게도 말해요. 인간의 윤리적 단계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덕 법칙을 내가 막 존경만 할 뿐이지 도덕 법칙을 완전히 내가 성취해서 완전히 인간을 초월한 단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 가지 욕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 막 존중해서 나는 왜 아직도 도덕적이지 못하지? 나에게는 아직도 버려야 될 이 인간적인 니체의 말대로 하면 너무나 인간적인 정념의 요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해. 도덕 법칙 저 숭고한 단계를 늘 존경하는 상태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단계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신이 와서 심판해주는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인 한 윤리적 완성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윤리적 완성태에 도달한다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그럼 미완성 상태인데 끊임없이 윤리적 상태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과정을 내가 지키다가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끊임없이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최후의 심판에 신이 보상을 해준다면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보상을 해주는 걸 바탕으로 내가 행위를 하는 건 도덕적이지 않죠. 그리고 다른 식으로 보면 나는 완성태에 도달할 수 없고 끊임없이 노력만 해야 된다면 그러면 신을 요청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상태에서 신을 요청한다는 게 뭘까? 왜 신을 요청하는 걸까? 그렇다면 칸트의 정의로움은 뭘까요? 칸트의 정의로움. 잠깐 넘어가서. 칸트의 정의로움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의 공평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플라톤의 정의는 바로 이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시민 전체 행복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정의롭게 살 때. 국가 전체 행복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엔 플라톤의 정의는 첫 번째 치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보상을 바란다는 것이에요. 플라톤의 용어로 하면 비례적 평등이에요. 플라톤은 비례적 평등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만큼 행복, 수호자는 수호자만큼의 행복, 생산자는 생산자만큼의 행복. 그럼 비례적 평등을 주장해요.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칸트는 우선 칸트의 정의로운 뭐냐면 정치의 논리죠. 치안이 아니라. 두 번째, 보상을 바라지 않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정의는 정치적 논리이고, 두 번째, 자기자를 이탈하는 정치의 논리이고, 두 번째, 보상을 바라지 않는 불균형적 정의. 이것이 관건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만을 겪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보상을 바랬어도 안 됩니다. 보상을 바랬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치안의 논리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기존의 질서에 대해 어떤 이런 것이 기존의 질서에 대한 전복적인 자세를 견제하는 것. 이것이 칸트적 윤리 같은 것이. 이게 전복적인 자세를 견제해서 기존의 질서를 붕괴시켰냐 안 시켰냐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치적 혁명을 성공시켜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 그러면 내가 윤리적 행위를 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칸트한테는 그런 건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칸트의 정의는 무질서의 그리고 보상을 받지 않고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행위 그 자체로 완성되는 불모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대가를 바란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불모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시간의 개념으로 바꿔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기존의 질서와 불화를 일으키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보편성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윤리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뜻인데 윤리적 고통은 미래의 평가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미래가 개입하지 않아요. 미래라는 시간이 아예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을 요청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신을 요청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윤리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내에서만 작동해요. 미래가 도래해서 뭘 해준다든지 신이 와서 뭘 해준다든지 이 고통이 나중에는 행복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정치인들이. 지금은 이렇지만 역사적으로 나를 평가해 줄 것이다. 그게 뭐죠? 미래를 도입시키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의 논리를 도입하는 것이에요. 그건 윤리적인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칸트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윤리적 실천, 최고의 것은 뭐냐? 최고의 것은 초월적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내가 이 질서 자체와 분리되는 경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군인이고 나는 학생인데 나는 혹은 주부이고 이런데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는 자리, 내가 거기서 분리되잖아요. 내가 분열되어 버리죠. 보편성의 자리로 분열되어 버리잖아요. 그 분열의 경험 자체가 숭고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이라고 말해주는 그 경험 자체가. 나중에 신이 도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경험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적 경험이라. 제가 생각하기에 신이란 미래 도래하는 보상이 아니에요. 비례적 평등을 만들어주는 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윤리적 분리와 고통 속에서 경험할 때 뭔가 불균형적이고 내 분열을 경험할 때 그때 경험하는 그 분리와 분열, 고통 그게 바로 내가 신과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요청되는 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좀 이야기를 전개를 해보면 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의 신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 유대교가 야훼를 믿거나 신을 믿거나 하잖아요. 저 초월적인 신을 믿다가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죠. 저 십자가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그 예수가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윤리적 실천의 자리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존의 정치적 질서, 치안의 질서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나아갈 때, 그러니까 새로운 주체로 탄생할 때, 그 탄생의 장면이 바로 십자가의 신이에요. 그래서 신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마지막에 신이여 저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버려짐이 중요한 것이. 신이 나중에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버려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가 종교적으로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치적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산주의 운동이 다 이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이 부르주아를 처단한다든지 누구를 처단한다든지 학살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역사가 우리에게 좋은 국가나 평등한 사회를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보상의 논리가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다 역사가 보상해 줄 거니까 지금 이 얘들 다 죽여버려. 이 폭력이 자행된단 말이에요. 이 폭력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나치즘의 폭력도 다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나중에 진리의 역사가 보상을 해줄 거니까 지금 이런 폭력도 용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상의 논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칸트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로움은 신이 인간 사회로 하강한 상태인데 신이 인간 사회로 하강한 상태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 자기 자리에서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는 이 경험이 있죠. 이 경험만이 사실은 신적인 경험이다. 왜냐하면 이때 인간이 가장 숭고해지거든요. 인간이 굉장히 왜소한 존재이다가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확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거기에요. 완전히 고귀해지는 거죠. 그게 신적인 경험이 아니고 뭐겠어요. 자, 이제 우리 화목하게 이야기 좀 하다가 끝내도록 합시다. 야, 너무 속도감 있게 해가지고 중간에 막 논리도 좀 건너뛰고 그런 것도 많은데 시간상 잘 안 되네요. 막 헤드뱅잉 하는 분들도 많고 저의 칸트의 그다음에 윤리에 대한 해석이 좀 신박하지 않습니까? 자, 비교 대상이 있어야 신박함을 알 텐데요. 그 원래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이게 신박한지를 알 텐데 일단 뭐 큰 물결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어, 일단 그냥 그 여는 질문이라고 할까 그냥 간단 지나가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 질문해보면서 다른 분들 질문하실 때까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까 그 칸트 윤리가 이를테면은 치안이 아닌 정치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전체의 안정을 도모한다거나 아니면은 후일에 도래하게 될 어떤 신적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그래서 뭐 개인이라면 개인에게도 어떤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전복
적인 자세가 계속 요구된다, 견지되는 것 또는 그런 것 위에서만 사실은 이런 칸트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것 또는 윤리적인 태도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거기서 들으면서 많이 질문이 들었고 또 그거는 결국 신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냥 그걸 칸트 신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사실 그 순간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거는 다른 그 순간을 뭐 논리적이거나 뭐 또는 다른 이성적인 무언가로 다시 환원해서 설명하거나 그렇게 결정시켜 놓는 걸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신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그냥 간단한 질문은 예를 들면 이제 기존 질서에 대한 전복적인 자세다라고 할 때에 이게 에, 기존 질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게 약간 좀, 약간 저한테 약간 좀 혼동이 좀 온 게 있었는데, 이를테면 이제 저는 동양고전을 주로 보다 보니까, 동양고전에서 이제 뭐 공자니 맹자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유학자들로 보통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를테면은 아까 얘기를 들을 때 많은 부분이 플라톤적인 것과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학적인 게. 근데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공자가 계속적으로 추구했던 그 복고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춘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반시대적인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맹자도 춘추 시대, 아니, 전국 시대 때 많은 제자백가들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역행적인 방식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큰 역사적으로 보면은 복고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 질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전달이 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기존 질서에 대한 전복 또는 전환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뭐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그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철학자나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을 제3자적 차원에서는 결국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유학자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점에서 보자면은 그 각각이 가지고 있었던 전혀 다른 칸트적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들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사실은 있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될까? 하지만 뭐 질문이 좀 정리되진 네, 않지만 대충 예. 네, 알겠습니다. 우선 처음 질문은 아니었지만 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각자 뭐 생각이 있을 텐데 그건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고 거기에 일단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고 좀 이따 말씀드리고 기존 질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공자의 반시대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반시대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적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적 논리가 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바로는 유대적인 것들이 지배를 하는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적인 것이 지배를 하고 똑같이 그리스적인 것이 지배를 해요. 전 세계적인 담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적인 게 나중에 유대적인 것에 영향을 주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교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건 뭐냐? 기독교적인 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는 그리스에 대립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가 이야기하는 지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신의 계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는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의 계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좀 다르죠. 다른데 그런데 기독교적인 거 그러니까 유대는 그리스적인 것에 대해서 반시대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반시대적일 수 있죠. 그런데 유대적인 것과 그리스적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시대적인 것은 더 극단적인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적인 지혜, 그 다음에 유대적인 계율도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완전 이걸 넘어서 버려요, 바울은. 이럴 때는 단순히 어떤 시대에 있어서의 작은 반시대성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전복이 있을 수 있죠. 칸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공자의 자리를 잘 잡아준다면 잡아줄 수도 있고 공자보다 더 극단적이라면 어떤 지점에 자리를 또 잡을 수 있겠죠. 그 지점 우리가 이제 담론을 배치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사냐면 유대적인 것, 그리스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들이 다 등장하고 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걸 어떻게 넘어설 거냐 이런 건 또 다른 주제죠. 뭐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 자체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신이 뭐냐, 신의 실체 뭐 이런 걸로 규정할 거냐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신이란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엔 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고양시키는 방식의 삶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동물처럼 살 수도 있고 그냥 인간처럼 살 수도 있고 사회적 동물로 살 수도 있고 정치적 동물로 살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완전히 나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차원을 신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런 차원을. 그러니까 인간적 경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이런 거. 이것은 그래서 신은 모든 시대에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시대에 반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초월해야 되는 과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랑시르 말로 하면 치안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과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장면들을 다 우리는 신적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 분열과 불화의 대상이라 할까? 그런 장면 속에서만 인류사에서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동물에서 인간이 이렇게 갈라질 때 위대한 것들이 나타나고 또 인간에서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 갈라질 때 또 위대한 것들이 나타나듯이 조화나 질서가 아니라 이 분열 속에서만 모든 어떤 위대한 것들이 나타나니까 만약에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위가 너무 조화롭다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함께. 저도 질문 있는데요. 네. 네. 아까 이거 무조건성 얘기하시면서 정원명령 얘기하실 때, 그때 그 현실 원칙과 완전히 충돌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딱 떠올랐었던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 현실 원칙에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욕망이라고 하는 층위가 딱 떠올랐는데, 그때 이제 또 하나 얘기하셨던 게 결국 그 무조건성이라는 게 그 보편성에 조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욕망의 층위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편성을 생각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자기 자리가 없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잘 안 다가와서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잘 안 다가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아벤티우스 언덕 얘기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 아그리빠가 당신네들은 위야. 근데 거기를 파업하면 신체가 고장나잖아. 이런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은 너희의 욕망에만 충실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딱 듣기에는.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서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이 첫 번째가 들었어요. 이게 보편성에 조회한다? 자기 자신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가 하나 들었고, 잘 구체적으로 안 다가와서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마지막에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거에서도 또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 신적이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한 거랑도 연결을 해보면 인간의 고향이고 그 고향이란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그 순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신의 어떤 신적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놓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칸트한테는 윤리적인 완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인간의 한계 내에서만 윤리적으로 실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이 지점과 이 신적 경험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 이 부분은 약간 논리적인 이게 어떻게 이게 한계 내에서 있지만 신적인 경험을 한다? 이 부분을 특히 인간이 결국 그거는 인간이 자기 자리로부터 벗어남인데 이 부분이 딱 연결이 잘 안 돼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질문 어려운 것만 먼저 가지고 큰일 났는데 그 아그리파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읽었는데 그러니까 농민 평민들한테 귀족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굶어 죽을 수 있어 내가 굶어 죽으면 너희들이 수족이 움직이지 못하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 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때 그 랑시에르가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른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그들의 말을 아예 안 들었다는 거예요. 평민들의 말 자체. 말을 안 듣다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민들을 로고스를 갖는 존재로 상정을 한 것이 네. 평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버린 거죠. 아그리파 자신이 귀족이 이 순간만이 정치적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 자체가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그 평민들은 평민들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죠. 그 다음에 귀족도 귀족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갑자기 다른 내가 관계하는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안이 붕괴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든 예로 하면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면 귀담아 듣지 않다가 청소년을 주체로 인정하고 귀담아 듣는 순간 나는 둘 자리의 자리가 갑자기 바뀌죠. 나는 청소년한테 설득을 당할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 청소년은 위치가 완전히 바뀌죠. 청소년이지만 정치적 주체가 되고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는 지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장애인들이죠. 장애인들은 무시당했다가 장애인들의 말을 우리가 어느 순간 들어줄 때 장애인들의 자리가 위치 이동을 한 거잖아요. 장애인들의 위치가 이동하면 우리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같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들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과의 관계 속에서 기존의 관계를 그냥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는 아무 위치의 변동도 안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장애인의 말은 절대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고. 아니면 심지어 옛날에 제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그 지하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거기 할아버지가 타고 장애인 여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막아요. 할아버지가. 거기 타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좁다고 충분히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여성이 빨리 비키라고 타겠다고 막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서 집에나 있지 왜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장애인은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사실은 장애인을 우리 사회 시야에서 완전히 비가시적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때 이 여성이 싸울 수 있을 때 이 장애인들이 사회 내부로 쭉 진출하잖아요. 이때 이게 바로 치안의 구조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왜 보편성이냐면 내가 기존의 자리를 고집하는 거.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자리를 고집하는 것은 완전히 다 특수성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노인이야라든지 너는 장애인이잖아. 장애인이란 특수한 존재잖아. 이렇게 자꾸 특수한 자리를 고정시키면 보편성이 형성이 안 돼요. 나는 장애인이지만 나는 그냥 인간이야. 이렇게 할 때 인간으로 보편화되는 순간 장애인의 특수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나는 청소년이지만 나를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자리에 자꾸 가두는 게 아니라 나도 인간이야. 정치적 발화가 가능하지라고 말하면 특성 속에서 갑자기 보편성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때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 자체가. 이런 것을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가서 막 돌을 들고 싸운다든지 뭐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가 너무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안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꾸 보편성에 조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유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인간의 한계 내에서 어떤 윤리적 실천, 이것과 신적 경험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간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뭐죠? 광신이 많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는 신이야 이런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뭘 해. 근데 이거 교회에서 엄청 믿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게 뭐냐면 칸트가 보기에 광신의 정의가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우리는 신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그 보편성에 조회하는 그 분열의 경험이에요. 그 분열의 경험만이 내가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규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신의 단계에 도달하잖아요. 나의 비판적 지성이 완전히 다 사라져요. 내가 분열의 조건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신에게 나는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은 어디서 도래해서 나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존재일 수가 없어요. 칸트한테는. 내가 지금 분열의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잠시나요? 태진. 예, 실타락 이야기할 때 보통은 순수 이성보다는 실천 이성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랑시에드도 그런 뭐 이런 데서 감각적인 거 이야기할 때 판단력 비판에서 보는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순수 이성 가지고 뭔가 이 윤리적인 것 혹은 이 정치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이 판단력 비판에서 이야기하는 뭐랄까 어떤 이성적인 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문제랑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어떤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순수 이성과 이 실천 이성이 어떤 방식으로 조화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판단력 비판에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의 미학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순고미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개인의 윤리 혹은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혹은 공통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좀 전문적인데 순수이성 비판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한 건 아니고 실천이성 진행을 한 것이고 경험 명령을 가지고 오늘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경험 명령 이야기를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랑시에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질문이 이제 랑시에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핵심이 랑시에르가 아니라서 좀 말하기가 뭐한데 어쨌든 판단력 비판에서 중요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판단력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고의 경험이에요. 아까 태진도 그랬지만 순고의 경험
경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고 대상을 어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대상들이 쭉 주어지면 오늘 여기 전체 사람이 모였군.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을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판단력 비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이 주어졌는데 이걸 내가 포섭할 수 있는 보편 개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거 전체를 어떻게 포섭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 개념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보편 개념은 못 만들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경우는.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상상력이 최고도로 활동을 하게 되고 상상력이 자기 한계에 도달해요. 막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념의 무조건성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있죠. 이성적인 부분. 이성이 갖고 있는 무조건성이 상상력을 막 몰아붙여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저 숭고의 경험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보편성을 형성하려고 해도 막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 무조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과정이 막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것들이 개념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여튼 판단력 비판 자체를 논하기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랑시에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력 비판을 정치적인 것으로 갖고 오는 것이죠. 칸트의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판단력 비판을 다루기는 어렵고 여튼 대충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고도의 지성 같습니다. 맞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요. 쉬어가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일 것 같긴 한데, 토요일 날 집회 왜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이스라엘하고 가자 하마스하고. 그래서 가자 주민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전쟁 중지 요구를 하는 거죠. 시위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아니, 오늘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게 평등이었는데, 음성이랑 목소리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는 음성으로 들리는 게 수영쌤한테는 목소리로 들리고 있구나, 이런 질문을 그런 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고 그게 알겠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막 요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 요구를 하고 전 세계 요구를 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지금. 그때 우리 목소리는 안 들리는 목소리. 이 치안의 질서가 작동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금 미약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공동 행동의 날이 있어서 그날은 전 세계적으로 다 모인단 말이에요. 각각 지역에서 인스타로 다 공유도 하고 그런 작업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공격을 중단하게 하려고 유엔 결의안을 내세우려고 그런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지하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동물의 음성이었다가 이제는 사람의 목소리, 로고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써야지. 지금 도교회가 쓰는 방식은 자학적인 형태예요. 나는 동물들의 목소리, 이런. 자, 그러면은 시간도 꽤 됐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고생들 하셨습니다.